저는 그 정여름 작가의 동료이기도 하고 이번 그 도록의 전시회 도록에 실린 비평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비평 글에서의 어떤 관점들을 좀 따라가면서 이번 전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작품에서 드러난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그런 더미 이미지, 더미 영상들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작가가 베트남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로 구성된 일종의 비디오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일한 역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망각 속에서 각각의 어떤 역사라는 진실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 전쟁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떤 진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어떤 방식의 그 역사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되고 잊혀지고 또 오해되고 또 분열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역사를 추적하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 전시를 보러 갔다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한 채로 이제 집으로 와서 다시 이 베트남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면들을 다시 재발견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보러 오셨던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또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그 작가 입으로서 맥락들을 좀 공유받으면서 전시에 대해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작품 초반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좀 개인적인 맥락들과 얽혀서 이제 베트남이란 장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그럼 이전처럼 더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게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베트남에 갔을 때 공안들이 영상을 찍는 거를 되게 멋지게 하는 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투어리스트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풍경들을 아주 일시적으로 내려 하면 그 순간에 내려서 그 풍경을 감상하고 바로 다시 타고 또 내려 하면 그 풍경을 다시 감상하고 다시 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찰나의 순간밖에 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연장된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연장이 어떤 식의 연장이냐 하면은 중지된 형식의 연장이다. 그래서 왜 중지되어 있을까? 역사의 중지를 느낀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승전 이후의 역사가 중지되어 있지? 그렇다면 그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진 이미지를 움직이게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서 오랫동안 곱씹게 되었는데, 사진이 철두철미하게 오늘이란 시간 속에 속할지라도 사진 위에는 벌써 모든 완성된 소유물을 둘러싸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 구절이 아마 크라카워의 책에서 발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맥락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그 승전 이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그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경험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베트남에서 느꼈던 건 보여질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다였는데, 그때 이미 제가 찍는 순간에 이미 내가 더 씌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뭔가를 포착하려고 할 때 이미 그 포착된 것 위에 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베트남의 풍경 위에 계속해서 그림자를 내쳐두고 오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들. 네. 일단 베트남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하미 마을 이제
그 민간인 학살에 위령제 55주기 위령제에 갔었어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뭐 공산당에서 온 뭐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 듣고 한켠에서 그냥 계속 설거지하고 계속 밥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 여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행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남딘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남딘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방어 도시였던 남딘의 성당에 갔는데 여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좀 섬찟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여성들밖에 없지, 일단? 왜 여자들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했고, 왜 그 언어가 거의 침묵에 가까운 언어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개개의 조그마한 진실 같은 거를 느꼈고, 그게 그 노래가 어디서 왔나? 이런 생각들을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노래가 흘러나오는 게 과거로서 오는 것 같은데, 그 과거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왔는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여자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인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 여자들이라고 한다면 전에 리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찌꺼기 같은 걸 보고 있는 여자들일 수도 있겠다. 되게 작은 부분적인 진실을 보고 있는 여자들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이 총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렇게 이제 어떤 종의 작은 믿음만 붙잡고 또는 내가 보는 현실이나 진실만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거의 세상 전체를 다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세상 전체 입장에서는 이 여자들의 존재가 굉장히 좀 방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전쟁 중에 학살이 있었는데 그게 미군이나 뭐 물론 한국군들도 굉장히 많이 다행했지만 동시에는 또 베트남 내부에서의 분열도 많았기 때문에 몇몇 학살들은 그래서 베트남 안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역사랑도 굉장히 많이 그 공명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후회 학살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학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죽음들에도 불가능한 그런 죽음들은 그런 여성들에 의해서 유사 종교적인 행위, 또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 또 추모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하은행이라는 작품이 이제 그 전시장에 또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지전을 태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여성들의 그 노래와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전 태우는 장면을 왜 찍고 싶었는지. 지전에 일단 관심이 있었던 건 왜 달러여야 하는가가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달러 지전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지? 그리고 또 종이 거리라는 게 있어요. 종이 장난감 거리에 가면 되게 많은 유형의 종이로 된 추모를 할 수 있는 용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달러예요. 그래서 그 달러들을 이제 여러 가지 구입하면서 조금씩 다 인쇄가 다른 달러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달러를 태우는 모습에서 과거의 유령들이 익숙한 것을 선택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지점들을 복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경험이 많지 않아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고민도 했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자 그것뿐인데 저는 발음이 좋지 않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할 거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시 주제는 기술의 세대가 거듭하면서 새로운 것과 기존인 것 사이에 진실의 영역을 시각적 표현의 생생력으로 혀와 혈티 등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유기체들과 군장에서 볼 수 있는 사물, 기계 같은 분광을 번치 시각화하여 드러을
형태로 변환하고 표면형을 부어주고 한 작업이십니다. 이 작품을 이역하다 움프크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군장이나 지휘소에 있는 곳에 가서 수사를 하고 그 이미지를 가사와 그대로 그리면서 약간 형태를 변환을 주면서 작업을 했고, 저는 이 잔소리를 그리는 이유가 이 풍경을 보고 나와 같이 무언가가 느꼈는데, 그 소리를 보면 가시통들이 주기적으로 바꾸고 쌓아가는 모습이 저는 어렸을 때 표창기를 사공해왔는데 4,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꾸고 배터리도 5일에 한 번 바꾸고, 그리고 인공화호도 중학교 때부터 수술을 해서 지금 인공화호도 사용하고 있는데 10년은 한 번 제품을 바꾸고, 그리고 배터리도 하루에 2번씩 갈아줘야 하거든요. 근데 기계를 작동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 풍경에서 반복적인 일종의 하집이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1과 n분의 1 제목을 지었는데 저는 어릴 때 이 채널을 들었고 지금은 48 채널인데 하나의 소리가 다양한 소리를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판에 기악 도형을 그렸고 앞에 천조형물 구체적인 것 반복성 그런 표현을 하고서 설치 작업을 했어요. 저는 그게 설치 작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어려웠고 되게 많이 아쉬운 설치 작업이었거든요. 저는 어두운 공간에서 누워있는 건데 스위트루프를 게시한 플래시 코피를 재현해서 모터로 돌아가는 설치와 새 이미지를 페인트로 했거든요. 사운드를 더해서 시선과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대적인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운드는 인공화호로 들리는 것처럼 비슷하게 시소리를 편집했고 앞에 바람에 흔들리는 잔소에는 흔들리는 잔소라는 작품을 풍광 이미지 그렇게 놓았습니다. 저는 인공화호로 들었을 때 처음 공기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고인지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공기인지 몰랐고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공기 소리가 뭔지 모르거든요. 당연히 익숙해서 묻어버리는 소리랄까 공기 소리보다 더 큰 소리들에 집중하게 되고 공기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라 투명한 존재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로 돌아가는 설치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세진 작가님 개인전 일렁이는 직선의 글로 함께한 임휘재라고 합니다. 저는 홍세진 작가님의 전시 일렁이는 직선을 감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글을 통해서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 또 혹은 재미를 더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글로 함께 했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전시를 소개하면서 자연 속에 있는 유기체들과 공장에서 볼 수 있는 사물, 기계 같은 풍경을 병치 시각화하여 도형의 형태로 변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안에서 표현적으로는 물감을 통해서 대상을 흐리거나 덮고 긁는 방식으로 회화 표면의 질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때 우선 작가가 자신을 통해 포착한 어떤 대상들이 이러한 표면의 질감, 흐릿함, 투명성, 긁힘 등을 통해서 중첩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작가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로의 선들, 세로의 선들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 선들 사이에 좁은 틈들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의 고유한 청각적인 어떤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감각과 인식에 대한 작가님의 고민 그런 것들이 작품에서 드러남에 있어서 소리는 파동이다라는 어떠한 관점과 이에 더해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중슬릿 실험의 관점을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전시 제목인 일렁이는 직선을 좌표계 위에 일렁이는 소리로 읽어냈습니다. 작가님의 고유한 청각적 경험은 소리라는 것을 추론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조건이 되며 이러한 감각 경험에 따라 다수의 평면 작품들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직선들이 등장함에 있어서 작가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직선들이 소환되는 것이 아닐까 상상해봤습니다. 가로 세로의 선들은 소리를 파동이라는 어떤 물리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표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서 작가 스스로 소환한 좌표계의 XY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했고 작가 자신의 소리 경험을 통해서 포착한 감각과 인식의 틈을 빛의 세계에서 표현하기 위한 그리고 작가에게 소리를 명징한 파동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직선들을 소환하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또 한편 작가님께서 본 전시 일렁이는 직선에서 기술의 세대가 거듭하면서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 사이의 진실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상상력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렁이는 직선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보셨던 것처럼 자연 속 유기체들과 공장에 위치한 사물들이 뒤섞인 풍경으로 주도됩니다. 이는 홍세진 작가님이 인공화호를 통해서 자연의 소리와 기계의 소리를 겹쳐 듣는 경험과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인공화호는 하루에 2번 이제 배터리 충전을 진행을 해야지 되고 그 교체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작가님의 입장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또 인공화호를 탈착을 해야지 되고 인공화호의 전력 상태와 작가님의 상황에 따라서 불연속적이게 청감각이 기능을 하고 또 멈추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주유소에 멈춰 있는 주유소의 모습을 포착해서 그 주유소와 기계 장치를 회화 안으로 포섭을 하고 있다고 바라봤었고 홍세진 작가님의 어떤 간헐적이고 산발적인 감각들이 결국에는 조각 모음이 되어서 실제 세계를 포착한 풍경을 역시나 절단하여 읽어내는 것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이번에 그 현실은 메타포라는 전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 전시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린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저는 마이크랑 평생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전시 제목이 현실은 메타포였고요. 7월에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홍세진 작가님과 세마창고에서 했었던 전시입니다. 전시는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었었는데요. 그 제4전시실에 있었던 뮤직박스라는 작업이에요. 이게 퍼포먼스인데 한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 뮤직박스를 연주해보자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었는데요. 이제 나온 생각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중세시대 매니스크립트 그림들을 주로 버트럼펫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글 내용과 이제 동의하지 않을 때 거기에 질문을 던질 때 아주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난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거 조금 난 이해 가지 않는데 이런 뜻을 가진 아이콘으로 사용됐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유머러스한 태도가 저는 제 뮤직박스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게 왜 잘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전에 조금 더 했었어야 됐네요. 이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뉴욕 트랜짓 뮤지엄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위조 토큰을 모아둔 컬렉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 버스나 지하철을 한번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토큰을 굳이 자기가 직접 어떻게 위조를 해서 그걸 만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큰 아주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만드는 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기도 하고 분명 불법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누군가가 한 번씩 이제 버스를
위조 토큰을 탄다고 해서 사회가 또 무너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 나는 이런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나만의 토큰을 만들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생태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주는 그 생태계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중세시대 매니스크립트에서 보이는 이런 트럼펫들이 뮤직박스랑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뮤직박스가 있었던 공간을 들어가면 In God We Trust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약 12분 정도 영상이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제가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저의 주변에 그런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듣고 있던 시점이라서 나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한참 이제 뭐 비트코인 또 뭐 그런 가상자산들, 가상부동산 이런 걸 찾아보다가 제가 너무 거기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로 도무지 뭘 만들 수가 없던 차에 근데 마침 이제 라이스톤이라는 그 폴리네시아 섬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돌을 찾으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요. 이걸 본 순간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이다. 근데 그 문화권은 이제 글자가 없어서 모든 게 다 구슬 문화권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 건지 그 돌의 소유자를 적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로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누구네 것. 그래서 심지어 바다에 빠져서 몇백 년째 앉아 있는 돌도 내가 우리 집 돌이 거기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믿고 너가 믿고 우리가 믿으면은 그것이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것이 비트코인과 무엇이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질이랑 예술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다고 느껴지지만 이 작동하는 방식도 비슷하지 않나? 이 집단에서 믿음을 갖고 가치를 부여하면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이주하면서 살다 보니까 집단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다르고 그 기준점이 다르고 매번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읽어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은 제가 그전에 갖고 있던 가치를 잃게 되고 또 그전엔 저한테 가치가 없는 것들이 이곳에는 가치가 있고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집단 안에서 가치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에 흥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저의 이제 너무 럭키하게도 편집 작업들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편집본을 계속 보면서 저는 이제 질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무겁게 물어봤던 내 마음 안에서 자꾸 무겁게 물어봤던 거는 전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전시를 현실은 메타포라고 정했는가? 메타포라는 말이 너무 오히려 이 지금 작가님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시 제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더 많이 정리된 상태에서 작가님이 그 전시 제목을 어떤 이유로 붙이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거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저도 정리가 아직도 안 되는데 몇 달이 지났지만 전시 제목은 그냥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날 버스에서 정말 쉽게 평소에 볼 수 없는 분들을 유독 많이 본 날이었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현실인가라는 생각하면서 그게 떠올랐는데 그냥 이걸 전시 제목을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즉흥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선택이었고요. 또 저는 이 영상 작업을 볼 때 이제 첫 번째 그 편집본을 봤을 때 좀 더 많이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길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 그래서 어떤 편집점이랑 그다음에 이제 작가님이 이 작업을 영상을 만들 때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졌던 게 이미지하고 소리 자체에서의 리듬이나 박자를 정말 잘 뽑아낸다. 그래서 그 박자의 속도감 같은 게 이 이미지들하고 잘 연동되면서 어떤 그 막 똑 떨어지게 말로 설명한다기보다 어떤 세계를 그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작업 편집하실 때 최종본으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버렸고 결국에 최종까지 남겨놓게 됐던 이미지들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어떤 의미라기보다 감각 이런 것들 뭐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요. 근데 아까 뮤직박스 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전시가 이렇게 사람들을 환영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보통 이전 작업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서 더 이번엔 그런 스스로한테 그런 뭔가 미션을 주기도 했고 그랬어서 저도 굉장히 하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진짜 이래도 돼? 막 그냥 비트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면을 그냥 바꾸는가? 이런 선택들 괜찮을까? 되게 계속 고민하면서 했었고, 네, 항상 그 지점이 저도 어디까지 그리고 설명도 어디까지 설명을 할 것인가, 그 전시장 리플렛을 쓰는데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어디서부터는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놔줘야 될지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지 또 저는 늘 누군가가 와서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봐주고 그런 새로운 해석을 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좀 항상 고민됩니다. 네, 이유성은 존재감, 인상, 무력함처럼 생생하지만 확연히 순간일 뿐인 시각성의 의문과 원초적인 욕동을 동시에 느끼면서 이를 조각의 물리적인 축으로 둔다. 익숙한 기호와 물성들을 하나의 몸으로 충돌시켜 근현대 사회의 개념적 발명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인식, 에고, 기억, 속도 이러한 것들의 덮개, 그 틈에 있는 빈 공간을 조용한다. 이렇게 두 문장일 뿐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이유성 작가님 먼저 인사하시죠. 네, 저는 조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올해는 제가 원래 평소에 이제 지난 작업들은 주로 나무를 가지고 깎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올해는 인체 캐스팅이라는 좀 새로운 작업군을 발표하는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얘기를 드리자면 친구가 이제 작년에 카우보이, 그러니까 조각가들은 카우보이 같은 거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저한테도 너 완전 카우보이 같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누워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징그러운데 도대체 내가 지금 느끼는 거부감 같은 게 뭘까? 그리고 이 단어에서 내가 되게 너무 징그럽고 너무 싫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게 이게 내 안에 사실은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들 때문에 이 단어가 되게 저를 사로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카우보이라는 말이 되게 단단한 조각 같은 느낌이었고 조각이라 하면 뭔가 무너뜨리고 싶은 조각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인체나 캐스팅이 이번 전시에서 주요하게 얘기할 또 다른 요소인데 캐스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그 집이나 작업실에 이제 친구들이 방문하거나 하면은 뭐 손이나 발, 얼굴 이런 거 이렇게 좀 부분적인 신체를 그냥 좀 되게 사소한 의뢰처럼 캐스팅을 그냥 해놓는 그런 걸 이제 다른 저의 이제 본래 하던 조각들을 하면서 그냥 이게 뭔가 될 거다, 작업이 될 거다라고 그냥 별로 생각 안 하는 어떤 취미처럼 했던 것 같고요. 이 이미지가 이 이제 작업군을 좀 구체화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3년 전에 친구의 이제 토르소를 캐스팅을 했었어요. 이제 이 틀이 어쨌든 뭔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3년을 있었고 이제 그걸 열어서 이 가다가 나눠 있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교차해서 이렇게 세워 놓았을 때 좀 이상한 상태에 제가 빠져들었는데 친구의 살갗이 되게 선명하게 질감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안으로 굽어져 있고 그러니까 바깥인데 아니 되어 있다가 바깥이 되었다가 근데 그것은 아니고 약간 이런 어떤 외곽이라는 관념이
저한테 뭔가 어떤 인식 같은 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화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약사열의 입상이라는 이제 제가 만든 부처님인데, 이제 약사열애가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뭐 부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 인체를 한 3개 정도를 3개 정도를 캐스팅을 했을 때 뭔가 이 위에다가 어떤 이미지로 오염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뭐 드로잉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게 너무 자의적이고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자주 대화를 하고 있었던 이제 소민경 작가님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공교롭게 둘 다 아파서 약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약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소민경 작가님의 옛날 작업 드로잉 중에 이제 약을 몸에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캐릭터들을 그렸던 뭐 그런 막 얘기를 하다가 이 몸의 바깥에 전체적으로 뭔가 약이 퍼지고 약을 뿌리고 다니고 이런 어떤 캐릭터들을 그리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약사열의 입상이라는 어떤 레퍼런스 참조점을 떠올리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만약에 지금 현대식 약사열의 부처가 있다면 우리가 먹는 많은 약을 다 대신 먹어주는 부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작업군 안에서 조금 예외적인 방식으로 맞아요. 만들었던 네. 작업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5개의 작업들은 다 입상인데 그것과 달리 와상 누워있고 또 다른 타인의 몸이 아니라 작가님 본인의 몸을 뜬 조각이고, 제목은 달걀 껍질인데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나는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를 뜨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뜰 수 있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떠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분 나눠서는 어떻게든 뜰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냥 뭐 오늘 이런 데 뜨고 뭐 내일 뭐 이런 데 뜨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길게 했던 작업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달걀 껍질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스스로를 이렇게 막 떴기 때문에 근육들이 다 틀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는 조각들이고 어긋나 있고 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뭔가 합쳐서 세우는 것은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시를 했던 곳이 보안여관 이라는 전시장의 가장 지하층인데, 거기가 이제 원래는 추사 김정희터여서 거기서 발굴된 어떤 유구들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처음에 봤을 때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전시가 있다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공간이었는데, 이 작업의 설치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유구들이 생각이 났었고, 제가 이제 로드트립이라고 할까요? 그냥 뭔가 크고 무겁고 오래된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지방에 뭐 있는 탑이나 뭐 산에 절 가서 뭐 부처상도 보고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여기 미륵사지와 보원사지에서 봤던 이 무너진 탑들의 파편들, 네. 그것들의 이미지를 봤던 것들이 이제 감각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파편들을 그냥 바닥에 놓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이 이제 전시 제목에 어떤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 전시를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 전시에서 어떤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물론 말씀으로 다 하시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짧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시를 시작할 때 어떤 출발점에서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개인전이었던 막간극도 그랬고, 이번에 했던 페어링도 페어링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 안에서 페어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가까이 접하는 단어인데, 제가 생각했던 페어링은 어떤 다른 대상 A와 B가 있을 때 그걸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A와 B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났을 때 새로운 세상 C로 열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페어링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실제하지 않는 세계와 또 그 실제로 존재하는 세마 창고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레이어가 담긴 공간들이 연결되는 지점, 그리고 이 전시를 보러 온 사람과 제 작업 안에서 많은 연출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제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과 이야기, 그런 것들이 페어링 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를 진행하게 됐고, 이것이 저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전시의 구성이랑 좀 비슷한 구성이 있어서 드로잉, 애니메이션과 페인팅 이런 반복적인 구성이 조금 너무 반복적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치 안에서 그 페어링이라는 요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매체로 점점 확장이 되어간 그런 어떤 계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매체를 좀 확장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면 이제 작가님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펜드로잉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작업이 됐든 펜드로잉으로 시작을 하고, 이것을 어떤 크기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벽 드로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캔버스 작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구상 단계에서 이것이 이제 전후 상황이 그려진다라거나 뭔가 더 움직임으로 보여줬을 때 확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세라믹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제 작업 안에서 어떤 문이라던가 창문 또 구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건 어떤 이제 다른 세계와의 접촉이라던가 호기심, 그 이동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의 어떤 표면을 그 연극에서 말하는 제 사의 벽이라고 상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표면을 뚫고 나와서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하는 우리 전시실의 공간에 구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세라믹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회화 작업과 이 애니메이션의 관계, 그러니까 회화 작업에서 어떤 경우에는 회화 작업을 촬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애니메이션만을 위해서 드로잉을 또 별도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작 과정에서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애니메이션 작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1초에 몇 컷 같이 이렇게 디즈니 같은 그런 완벽한 그런 움직임이 구현되는 작업을 제가 선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대상과 일단은 배경이 되는 요소를 분리시켜서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화 작업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콘티를 먼저 그리죠. 콘티를 그리고 그 원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는 이제 동작을 주는 팀 그 친구가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넘기고 나서 이제 또 그 움직임이 완성이 되면 이제 또 사운드 작업을 해주는 또 분이 있어서 이렇게 세 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과 회화 작업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회화를 그렸을 때 회화를 그리고 나서 이것이 움직임을 가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화를 그리고 나서 추후에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추가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작업은 그 스필버그 영화 중 가장 최근의 영화 중에 파벨마스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이제 엄마한테 뭔가 자기가 찍은 영상을 보여준다고 투사할 곳이 없어서 손바닥에다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고, 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관계, 연결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조금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면 조금 그 의미가 더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이 페어링 전시를 보고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이게 페어링이라는 주제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박미라 작가의 정말 그 작품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특징이라고 이제 저는 좀 받아들인 것이 상당히 좀 양가적인 정서를 전달을 한다라는 것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손에 이렇게 영상을 비치는 것이 상당히 따뜻한 어떤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따뜻하고 또 이미지들도 뭐 기린이라든가 기린의 그 표정이 상당히 평화롭거든요. 그 작품의 부분을 보면, 아니면 뭐 고양이나 백조나 뭐 이런 이제 존재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동화 속의 세상 같기도 하고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은 되게 스산하기도 하고 약간 두려움의 감정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서늘한 기분도 좀 많이 들어요. 제 작업 안에 굉장히 많은 도상들이 등장하고,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은 그 도상이 가진 상징이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 그 출발하는 지점에서는 어떤 뉘앙스 정도만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뉘앙스라는 것이 평소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뭔가 또 생경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불편하다고 해서 치워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 작업 안에서 그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나 감각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보기 힘든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것들을 뭐 어떻게 감상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세요라고 제가 뭐 명확하게 어떤 설명을 드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흑백조가 주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흑백조를 좀 사용을 하시는 좀 이유나, 아니면 앞으로는 선생님의 작업에서 무지개색이나 이런 것을, 표정이 벌써 이제 당분간은 사용 안 하실 것 같은데, 좀 색채의 이 기조를 계속 좀 유지를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일단 제가 검은색 펜으로 드로잉을 하면서 작업을 출발하게 돼서 그것이 뭐 자연스럽게 이제 페인팅이 되고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이제 색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색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블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색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는 뭐 구멍이나 창문 이런 것도 뚫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꽉 차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분간은 블랙, 화이트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이고, 색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표면을 바꾸는 방식,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그 키워드별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시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방화광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고요. 방화범이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방화광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방화범이랑 다르게 뭐 누구를 죽이거나 뭐 재산상의 피해를 내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냥 불 지르는 걸 유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방화광이 이런 종이 조각에 작게 불을 붙여가지고 큰 불을 내는 것처럼, 제가 주변의 실제 인물한테서 발견한 어떤 단서랄까요? 그런 거에
불씨를 피워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고 그걸 이제 캔버스에 옮겨서 회화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알고 지낸 두 사람을 섭외를 해서 뭐 장소나 의상이나 소품이나 제스처나 이런 걸 연출을 하고 이 두 사람이 그런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관계를 가진 이런 대상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들과 또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대상에 한꺼풀 다른 물리적인 실체를 씌워서 어떤 상상적이라거나 허구적인 이미지를 생산을 통해서 뭔가 저한테 되게 고유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있을 법한 이미지를 한번 겹쳐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점이 되는 질문으로는 왜 세마 창고 그것도 4호 전시실을 택하셨느냐는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공간은 벽도 충분하지 않고 이 나무 선반에 못질을 할 수도 없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특히나 회화 작가님께서 기피하면 기피할 공간이고 실제로도 한 2 회화 작가님만 이 공간에서 전시를 지금까지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처음부터 이 공간을 꼭 집어서 원하셨던 이유, 그리고 설치하면서 있었던 각종 난점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세마 창고 안에서도 뭔가 더 개성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 여기 4호 전시실을 기획 단계부터 강력히 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마 창고는 뭔가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랑 달리 여기에서 보이듯이 천장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그 자연광도 있고 또 벽면이나 바닥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도 있고 또 이런 오래된 목재의 색이나 뭐 거친 마감 같은 게 되게 돋보이는 공간인데 이렇게 뭔가 안과 밖의 구분이 뒤섞여서 그런 외부와 내부가 모호한 그런 전시장의 형태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숲이라는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인물들이랑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런 4호 전시실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런 프레임 안에서의 공간이 약간 외부로도 확장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4전시실과 5전시실의 이 2가지 공간을 가지고 관람 경험을 설계를 하실 때 뭐 캔버스의 배치라던가 뭐 대형 캔버스를 5전시실에 배치를 하셨다던가 하는 디스플레이 계획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기 5전시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4전시실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여기가 4전시실인데 여기에 약간 힌트가 될 만한 작은 그림들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시약을 놓던 선반을 활용해서 그림을 하나씩 놨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전시에 대한 피드백으로 뭐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리고 그 영화가 특히 어떤 스릴러의 장르일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뭔가 그런 느낌 때문인지 여기 4전시실 선반에 놓인 작은 그림들이 약간 범죄 현장의 증거물들을 채집해서 나열한 것 같다는 그런 뭔가 재밌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네, 이렇게 놔봤고요. 그리고 5 전시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는 이런 장면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큰 그림들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표했던 거는 뭔가 관람객들이 이 공간에서 들어갔을 때 실제 그림 속의 장소랑 인물을 대면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전신상을 실제보다 약간 뭐 1.5배나 2배 정도 더 크게 그려서 이렇게 높이가 다르게 걸었는데 관람객이 뭔가 그림과 좀 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봤을 때도 그림이 실제의 인물의 부피랑 약간 비슷하거나 좀 더 살짝 크다고 느끼면서 약간 누군가가 진짜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이미지를 뭐 생산하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 작품을 보고 텍스처를 눈으로 따라가는 경험이 더 귀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작가님께서도 페인터로서 그렇게 질감 표현하고 붓을 구사하시는 그거 자체를 정말 즐겁게 그 작업을 하시기도 하는데 또 이번 전시에서는 계속해서 좀 새롭게
자연에 대한 표현을 시도하시기도 했고 좀 더 붓질이 좀 거칠고 빨라졌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런 테크닉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2개 꼽으라고 한다면 뭔가 인물이랑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인물의 분위기나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질감을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장소가 이전에는 뭐 물이 있는 계곡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작가의 퍼포먼스 현장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숲이라는 장소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제 고향인 전주에 있는 어떤 야산 같은 곳이었는데 그 한 장소가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좀 인물이랑 결부시켜서 그리고 싶어가지고 같은 장소를 제가 여름에 가기도 하고 뭐 겨울에도 가고 뭐 낮에 갔다가 그 같은 날 밤에 가기도 하고 하면서 뭐 여러 번 찾고 모델이랑 또 가는 과정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어떤 인공물이랑 다르게 뭔가 뚜렷하고 매끈한 형태가 없는 자연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좀 큰 자신이 없기도 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뭔가 묘사를 하기보다는 이전보다 좀 더 좀 과감하고 빠른 거친 스트로크를 쓸 수 있었고 또 그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개성이랄까요? 그런 캐릭터랑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작업을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은 아 이거 인물화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는데요. 화면 안에 인물이 주제로서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 인물에 관한 그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기념비적인 크기, 어떤 인물이 갖는 존재감은 전달을 하시면서도 막상 이 그려진 인물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고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사실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오히려 아예 비워두시는데요. 이렇게 인물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특히 이번에 같이 작업하신 모델 2분은 어떤 분들인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뭔가를 좀 상상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투영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인물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낯선 전문 배우와 같은 누군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저랑 어쨌든 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람은 제 친동생이고 이제 여기는 제 친구인데 그래서 뭐 이들이 이제 제 친구고 동생이라는 정체성에 집중하고 이 사람의 본질을 그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들을 경유해서 제가 그릴 수 있는 감각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출 사진을 처음 시도했던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드리핑 웨시라는 시리즈에서는 제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감각 같은 걸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나 이렇게 단편적인 뭐 단어들로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거를 좀 현실의 구체적인 이미지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리게 된 건데 뭐 이번 전시에서는 거기랑 좀 차이를 말하자면은 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무슨 연속성이 있는 서사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캐릭터성을 부여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을 매개로 내가 느끼고 연상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게임에서 고를 수 있는 어떤 쉬운 캐릭터처럼 변환한 거라고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인사미술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수라 작가의 전시 연계 라운드 테이블에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 전시 노멜의 추적일지는 작가님 개인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시에서 작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획자에 이르는 조금 더 넓은 영역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작업과 리서치 과정 그리고 연계 프로그램 진행, 설치물 제작 등의 과정에서 여러 협업자들이 있었고 이 관계 속에서 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전시의 중요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작가님의 전시 작품뿐만 아니라 전시를 둘러싼 여러 구성 요소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작년에 ACC 레지던시에 지원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 작업들과 양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경험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상상적인 요소가 점점 더해지긴 했지만 이 어느 날 레몬 옐로우가 사라졌다처럼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작업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작업에서 이제 리서치 부분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작품으로 발표될 때 가시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번 전시에서 조금 더 리서치의 과정들을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레몬 옐로우가 사라졌다라는 작업, 어느 날 레몬 옐로우가 사라졌다라는 작업을 하면서 좀 사물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 그 사물이 명명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변이 사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리서치하지 않았고 이제 협력자들,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저의 방법론을 그대로 좀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 방법들, 각각의 사물을 선택하시고 리서치를 통해서 사물이 작동하는 원리, 그리고 사물에 대한 것들, 주변부들 이야기를 통해서 사물을 재맥락화하고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좀 방법론을 각자에게 5명의 협력자들에게 주어지면서 이제 참여자들 각자가 선택한 사물들을 리서치했었고요. 그 사물들에는 뭐 벚꽃과 만개, 벌레, 고양이, 지지체 총 5가지의 사물들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이렇게 사물을 수식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거를 듣고 사물을 매칭했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매칭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 다른 사물들을 매칭하기도 했었어요. 관객분들이. 스무고개 같은 게임의 형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물을 수식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재맥락화하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다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었어요. 저는 좀 이 점이 재밌더라고요. 다시 레몬으로 돌아가서 대체 왜 어쩌다가 레몬을 추적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21년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들이를 했어요. 그때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요리를 해주려고 레몬을 막 사왔어요. 근데 레몬의 색이랑 형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반위에 올려놓고 계속 예쁘니까 한창 바라본 거죠. 그 레몬 옐로우 색상과 방추형의 형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 관심이 사그라드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썩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날 텐데 좀 약간 생경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되게 갈색의 진갈색으로 되어 있고 겉표면은 되게 딱딱해져 있었고요. 내부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내부가 텅 비었다는 거는 뭐 굴려보거나 두드려보고 그래서 알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라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레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눈에 띄었어요. 4053, 뭐 칠레, 뭐 이런 식의 바코드가 적혀있는 스티커들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053 이제 스티커들이 정보가 적힌 것들을 작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험적이고 자전적인 요소가 작업에 녹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업의 주인공은 주스라가 아니라 노멜이라는 인물이죠. 이 노멜이라는 이 인물의 이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거를 보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멜의 철자는 레몬의 철자를 뒤집어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웹사이트에 레모노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웹소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노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는 만일 제가 어떤 레몬이고 레몬의 껍데기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내가 안에서 바라본다면 뒤집혀진 철자로 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노멜이라고 생각하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레몬인데 노멜로 알고 살아가는 인물에 대해서 소설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 이 작업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노멜은 자신이 레몬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 레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의 맥락에서 조금 더 몰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면은 작가님도 자신이 사실은 다른 무엇인데 주스라인 줄 알고 이제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수도 있겠네요. 네. 보신 이 작업은 제가 이제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경험했던 이제 조각의 첫 경험이었는데요. 말라 비틀어진 레몬을 한 손으로 쥐었던 중량감, 그리고 돌아가시는 할아버지의 몸을 만지면서 서서히 굳어가고 의식이 소멸되어가는 상태를 만졌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몸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 몸을 이제 전부 다 스캔을 했어요. 3D 스캔으로. 당연히 제가 제 손을 스캔을 하니까 온전하게 스캔이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몸을 다 스캔한 것들을 3D 스캐너를 통해,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을 했었어요. 이렇게 조각조각이 난 거는 3D 프린트의 크기, 베드 크기 자체가 30에 20, 30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몸을 저의 크기만큼 출력을 하려면 분할해서 출력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한 애들을 플럭서블 레진이라는 인공 장기를 만드는 재료를 사용을 했어요. 그 인공 장기를 만드는 재료를 사용해서 요토를 통해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면서 작업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살 조각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 장기 같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작가님이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 전시의 중요한 행사였던 라운드 테이블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노예나 이미지, 그리고 오늘 자리하신 이미제, 콘노유키, 저 이렇게 5명의 협업자와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하면서 그리던 그림이 있었을 텐데요. 당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혹은 예상외로 흥미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큰 그림은 없었고요. 재밌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개 같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 기획자 혹은 평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거냐 이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저에게 물어보셔서 그 점이 저에게 조금 어려웠달까요? 막 관객 참여형 이런 거에 대해서 즐거웠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오히려 즐거웠던 거는 사물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맥락화된 부분들이 재밌었어요. 맞추지 못하고 다른 사물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는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전시를 항상 하고 나면은 좀 허무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시장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뭐 전시를 위해서 하루 종일 공간에 있고 뭐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공간을 좀 저에게 그냥 전시가 끝난 후에 즐거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참여 작가 박혜인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참여 작가 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참여 작가는 5명의 참여 작가가 있었고 그리고 김승희 시인이 글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작업이고 그리고 그 뒤에 넘어 있는 것이 이제 최리아 작가의 작업인데요. 일단 작업 이미지부터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작가들의 작업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아까 이주연 기획자가 얘기했던 이제 사인이 쓸 수 있는 킥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우선은 유리를 다루는 작가예요. 화산세설류라는 작업으로 참여를 했고 이 화산세설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산에서 분출되는 어떤 가스라든가 재라든가 그런 것들의 일종을 망라하는 플로우를 뜻해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유리로 작업을 했고 그 안에 네온 가스를 채워서 네온이 이제 반짝반짝이는 것까지 이제 작업의 일부로 가져왔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 화산세설류라는 작업의 제목과도 같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에서 가져왔는데 그것의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폼페이 화산 폭발을 가져왔어요. 이제 그때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리를 다루는 작가다 보니까 어떤 온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유리가 녹는 온도가 1000도의 온도라고 친다면 공교롭게도 화산세설류의 온도가 약 1000도라고
하는 것에서 이 작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화산 세설류가 화산에 이 폭발하면서 그것이 날아오면서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잔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화산세설류라는 것이 인간에게 다가오게 됨으로써 사람은 죽게 되니까요. 근데 그것의 어떤 마지막 잔상으로서 화산세설류를 본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것이 가진 어떤 온도의 특성과도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는 어떤 재라는 것은 무엇일지, 또 그것이 유리라는 어떤 물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유리의 온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의 물질이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작을 했던 작업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작업에는 사실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설치하는데도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안전사고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으로 끝났던 작업입니다. 물론 이게 그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안전하게 마감을 하긴 했지만, 뭔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거나 하면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끝내도록 하고 체리아 작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창고에서 스토커 전시에 참여하게 된 최리아라고 합니다. 여기 이번 전시에서 저는 펜스 작업을 했는데요. 이 펜스 작업은 제가 내년에 계획 중인 개인전에서 펜스 시리즈를 만들 예정인데, 그 시리즈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개인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형마장인데요. 그 원형마장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말이나 야생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둥근 울타리를 만든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에서 이제 말들은 반복적인 원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원운동을 통해서 이제 점차 말은 그 공간에 익숙해지게 되는 과정을 겪는데요. 저는 그 순간을 좀 운유적인 표현이지만 울타리는 곧 말의 세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원운동을 하는 과정을 조마삭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마삭 훈련 같은 기본적인 말을 길들이기 위한 훈련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용어는 순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순치가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이유는, 이제 말에는 안장이나 뭐 굴레, 제갈, 뭐 채찍 등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에게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도구를, 채찍과 같은 도구를 말의 몸에 가만히 갖다 대요.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말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 채찍을 부드럽게 말의 몸과 이제 얼굴에 이제 문지르게 되면서 이제 점차 그 도구에 익숙해지게 되는 과정을, 길들이는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순치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그리고 순이 이제 길들일 순이라는 한자인데, 그 형태가 말마에 내천자가 붙어 있는 형성자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그러니까 길들이기라는 뜻 자체가 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를 좀 한 번 더 이제 상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왜 내천자인가, 왜 옆에 물이 붙었지가 좀 이제 궁금했는데, 그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었는데, 그 물이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제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얼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변화하는 것, 그것 자체를 이제 자연의 섭리, 이치를 받아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을 좀 작업의 고민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 자라나는 이라는 아까 좀 길고 이제 위쪽으로 향하는 그 작업 아래쪽에 이렇게 좀 뭔가 녹는다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힘을 받는 듯한 어떤 형태의 작은 작업들을 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은 뭐 이도 저도 아닌 어떤 순간일 수 있잖아요. 되게 찰나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최대한 그런 찰나의 시간들을 오래 두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멜팅 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제목이 없다면 이게 펜스라는 어떤 사물을 지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형태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저에게는 이제 그 제목과 작업이 어떻게 연동되는가,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 또 그게 사물의 상태가 변하는 것 외에도 어떤 그 사물의 우연적인 사고나 뭐 우연적인 것들이 겹쳐지고 부딪히면서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봐야 되는 시간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방법은 방법적으로도 뭔가 다른 제 이전 작업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노예라는 작업인데, 아까 아파서 먼저 나간 이제 하드코어 퓨처그래피를 이제 기획한 이주연 기획자가 기획한 전시에서 하게 된 작업인데요. 이 전시의 주제가 좀 거창하다면 거창하고 저에겐 정말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미래에 도래할 입체를 제가 상상해서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2040년 파트를 맡았는데 2040년에 어떤 작업이 나올 것인가, 그건 사실 저도 모르죠. 그걸 계속 찾다 보니 2040년에 많은 국가에서 우주 개발을 한다라는 그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주의 개발을 하는 여러 국가들 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지구 바깥으로 많은 나라들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 나간다라는 사실에 훨씬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지구 바깥에서 어떤 행성에서 생명체 있는 행성을 찾았다면 그것을 지구인들이 지구로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그 태도나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온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체화하지를 고민하다가 이전 작업들, 그러니까 이전 미술사에서 일어났던 작품들 중에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노예 연작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 노예 같은 경우에도 죽어가는 노예와 반항하는 노예, 이렇게 연작이잖아요. 그 조각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그 죽음 이후에 그 묘비를 장식하기 위한 조각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각들이 그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교황이 너무 빨리 죽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그 미켈란젤로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모르고 그 시간 속에서 조각을 했던 것, 그리고 다른 시간이 이제 이렇게 현실에 개입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아주 느슨하지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느꼈고, 2040년이라는 물론 얼마 안 남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너무 빨리 바뀌는 미래 속에서 제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불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져지지 않는 시간을 가져오는 것과 과거에 이미 일어났지만 저에게 너무 먼 어떤 이야기, 이것들의 부딪힘이 사실 작업에서 제일 드러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많은 작업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관심사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방송 큐레이터님과 주수라 작가님께 본의 아니게 제가 설치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